한국 금융시장에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위험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결정들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위기를 연기하기 위한 응급처치에 가깝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지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고 그 징후는 데이터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국은행이 반복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이 스스로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돈을 풀면 금리는 내려가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중앙은행의 통제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며 불안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자금이 특정 구간에만 쏠리며 왜곡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금융권을 연결하는 고위험 대출 구조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졌습니다. 원래 단기간에 정리됐어야 할 부실은 반복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연명하며 더 큰 위험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병을 치료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해 시간을 버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반복될수록 결국 감당해야 할 대가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숫자보다 먼저 금리와 환율에서 나타납니다. 최근의 움직임은 한국 경제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냉정한 구조 진단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만약 현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공식만 믿는다면 자산 방어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감춰진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신호들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선택이 위기를 키우고 어떤 선택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도 분명히 설명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이며 준비는 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한국 금융 시스템의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단은 환매 조건부 매입으로 이는 당이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한 금융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다음 주로 미루는 방식일 뿐 근본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거래가 반복될수록 금융기관들은 구조 개선 대신 중앙은행 지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걷지 못하는 시스템을 인공호흡기로 연명시키는 것과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유동성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회수 가능성은 빠르게 낮아집니다. 단기 대출이 계속 연장되면 숫자상으로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실질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국은행의 자금 공급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은 내부에서 문제가 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수록 중앙은행의 개입 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명확한 해결 방향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유동성만 늘리면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여러 번 실패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덮는 정책은 결국 더 큰 충격을 한 번에 불러옵니다. 지금의 금융 환경은 작은 충격에도 연쇄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책의 의도를 해석하기보다 생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며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시장은 결국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안정 구간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앞둔 긴장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을 살펴보면 현재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대출 구조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기에 하락 국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초기에는
당이 유동성 문제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구조적 부실로 변질되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치면서 문제 자산은 점점 더 회수 불가능한 상태로 굳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연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은 자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흔히 좀비 자산이라고 부르며 시스템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습니다. 새로운 투자로 흘러가야 할 자금이 과거의 실패를 덮는 데 묶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누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시장은 회복을 기대했지만 환경은 오히려 더 불리하게 변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수요 둔화는 부동산 기반 대출 구조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을 내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확정하지 않는 선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충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장기 위험을 폭발적으로 키웁니다. 결국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가 더 큰 규모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은 이런 상황에서 미루는 전략이 항상 더 큰 대가를 요구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부실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은 과거 위기 국면에서 선택된 정책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는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한국은 당이 안정에 집중하며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정 대형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예외적인 유동성 공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시장 전체에는 왜곡된 신호를 남겼습니다. 위험을 감수해도 결국 구제된다는 인식이 금융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과도한 레버리지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위험 관리보다 정책 방향에 베팅하는 행동을 강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실질 가치보다 정책 기대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정책 효과는 약해지고 부작용은 누적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악화되자 기존의 취약점이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리 상승은 내부 문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정책보다 숫자와 위험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빠르게 약화되었고 작은 충격에도 과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 자본의 움직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시험합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늦게 인식되었습니다. 위기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는 신호로 보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고로 다가옵니다. 지금의 흐름을 과거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정책 의도와 실제 움직임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유동성 확대 이후 금리는 안정되거나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불신을 반영합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효과보다 위험 프리미엄을 더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자본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장기 금리의 움직임은 단기 처방이 통하지 않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 금리는 경제의 체력과 신뢰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가 흔들릴 때 시장은 경고음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환율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압력은 점점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 가능성은 환율 변동성을 통해 가장 먼저 감지됩니다. 이는 국내 문제를 해외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부 시선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도 과장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그 이후의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반응이 미약하거나 반대로 움직일수록 신뢰는 더 빠르게 약화됩니다.
그 결과 방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위기를 늦추는 데 드는 비용은 해결하는 비용보다 항상 큽니다. 시장은 이를 이미 학습했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격 움직임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경고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할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정책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의 방식대로 문제를 미루며 시간을 사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겉보기 안정이 유지되며 시장의 긴장은 잠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적 자금과 기관 투자자가 방어 역할을 수행하며 금리를 눌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은 구조적 개선이 아닌 지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어 주체의 여력은 점차 소진됩니다. 그 순간 다시 외부 자본의 이탈 압력이 빠르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환율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으며 불안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 수단의 선택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당장 고통을 감수하고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선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충격과 자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일부 기업과 프로젝트는 정리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손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뢰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명확한 기준과 일정이 제시될 경우 시장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이 다시 생산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됩니다. 두 선택의 차이는 고통의 시점과 규모에 있습니다. 고통을 미룰수록 최종 비용은 더 커지는 경향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선택을 예의주시하며 방향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향후 몇 년의 흐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개인과 투자자가 실제로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신호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장기 국채 금리의 지리. 이 지표는 시장이 한 나라의 신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래 위험에 대한 보상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이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불안을 반영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환율의 흐름입니다. 환율은 자본 이동의 결과이자 경고등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급격한 변동성 증가는 내부 문제에 대한 외부의 판단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속도입니다. 공급 속도가 빨라질수록 내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입니다. 이들은 시장의 최종 방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동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방어 주체의 여력이 줄어들면 시장의 균형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행 시스템 내부의 긴장 신호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예금 이동과 유동성 관련 뉴스는 가장 직접적인 위험 지표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개별적으로보다 동시에 나타날 때 훨씬 강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일 뉴스가 아니라 흐름의 방향입니다. 흐름이 악화될수록 대응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미리 관찰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자산 방어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신호들을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결정을 한 번에 극단적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오히려 위험을 줄여줍니다. 첫 단계는 자산 구조를 점검하며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일수록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은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자산 구조는 변동성 앞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율과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전체 자산이 크게 흔들린다면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부채 구조를 재점검하는 과정입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부채가 가장 먼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기 계획을 재설정하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의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과정은 공포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변동성은 위기가 아니라
선택지로 바뀝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빠른 판단보다 정확한 판단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움직이더라도 방향이 맞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준비가 다음 국면의 기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국면이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전환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순환하지만 모든 순환이 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전환은 위기가 되지만 준비된 전환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의 환경은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반복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은 대개 가장 늦은 대응이 됩니다. 반대로 흐름을 읽고 미리 움직인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선택지를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탄탄하면 단기 충격은 조정으로 끝나지만 구조가 약하면 위기로 번집니다. 지금은 자산의 크기보다 구조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부 환경은 개인의 통제 밖에 있지만 대응 방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됩니다. 위기는 늘 동시에 찾아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다음 국면의 주도권을 쥡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표와 흐름은 그 신호를 읽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공포에 휩쓸리는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이해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몇 년 뒤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준비된 시선 하나에서 시작됩니다.